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에 경기가 상승하고 특히 물가 불안이 심해지면서 통화 정책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흥국가, 선진국 간의 각 국가별로 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그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그래서 9월부터 해서 서구권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행보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에는 노르웨이가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서구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특히 에너지난의 이슈가 계속 겹쳤던 영국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꾸준히 시장에다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0월 27일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 외에 테이퍼링을 긴급 종료하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국채금리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많이 되는 것은 2년물 단기금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9월 이후부터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가 좀 상방 쪽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졌었고요.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8월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기타 주요국들의 이런 긴축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좀 금융시장에 부담감을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11월 초에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의 테이퍼링 발표한 이후에는 도리어 또 중앙은행들이 좀 속도 조절을 들어가면서요, 다시 좀 반락하면서 좀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시장에서 걱정하는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표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물가 안정을 위한 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신축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나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목표치를 2% 타겟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미국의 CPI라든지 한국의 물가라든지 다 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영향을 미치면서 더더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타겟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높은 물가 수준이나 가까운 미래, 즉 1년 이내에 이렇게 발생되는 물가 상승의 흐름이 아니고요. 중기적인 시계에서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좀 안정시키는 목적을 갖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의 요인별 원인과 정부의 대응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적인 요인, 다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결국에는 물가가 오른다라는 통화를 계속 풀면서 그렇게 물가가 상승되는 원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와 같은 경우는 경기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는 결국엔 소비는 주로 가계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용률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돼서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땐 중앙은행에서는 중장기적인 목적으로 물가가 수요 견인으로 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상 기후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특히나 코로나
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 즉 공급 측 사이드 원인은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나 미국 행정부 같이 행정부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급 사이드 문제는 중앙은행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특히나 최근에 한국의 이제 요소수 문제라든지 코로나19 초창기에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특히나 그 미 연준에서 말하는 이제는 뭐 계속해서 미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요. 특히나 이번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면서 이제 기준기 금리랑은 좀 별개로 논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민간 소비는 가계의 수익과 전체 자산의 함수인데요.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무시장에 이제 부담 요인이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정책금리, 단기금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신용찬출의 가계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뭐 카드론이라든지 자동차 할부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출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계가 생활하는데 소비하는데 쓰는 그런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의 고용률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만 노동 참여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현재는 한 60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직한다, 노동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거고요. 코로나 이전에 한 63명대에서 한 3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코로나 이전 수준인 3%대 중반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동 참여율에는 전체적인 노동 참여자 수가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의 소비는 기존보다 적어지는 그런 역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요 두 가지가 좀 충족되는 요건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계속 주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물론 파월 연준 인장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달성할 걸로 보고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도 꼭 챙겨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 참여율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좀 안정화를 했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좀 많아지고 특히나 뭐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아 부담이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참여 수가 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마약 중독자가 좀 일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단순히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링을 봤을 때는 노동 참여율이 코로나19 이전에 못 미치더라도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하는 레벨링은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요인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 공로에 대한 또 역할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테이퍼링은 결국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장기 채권 국채와 특히 모기지 채권 30년 뭐 이런 것들이 매수해 줬었는데요. 한국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30년짜리 모기지 채권에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 그 코로나19 초기에 금융시장의 경색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붙잡아서 좀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이나 주가 같은 것들은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오늘 하반기 또 연준의 그 통화
그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도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과 달리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과거처럼 이런 뭐 가계의 부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코멘트들이 좀 눈에 띄면서 한국과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직할 정도로 물가에 대한 대응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그 근원물가라고 해서 에너지와 농산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한 실제 근원물가를 놓고 봤을 때 작년부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그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업 지표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내식, 그 배달 음식이 좀 증가하고, 특히 외식 비용이 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그 많은 수요가 한국 안에서만 소비가 되면서 좀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영향들이 좀 미쳤고요.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더 빨리 그 백신의 보급이 올라가면서 서비스 물가는 꾸준히 올라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꾸준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병목 형상에 따른 상품 가격의 확대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공급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시장의 장기금리 시장과 실제 이런 실물시장에서 소비시장에 적용이 되는 정책금리 시장이 좀 분리가 된 상태라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뭐 인내심이라고 표현하죠. 인내심하다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올라가면 좀 빠르게 한쪽 방향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요.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장기 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게 30년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죠. 은행채 자체가 이제 5년채에 묶여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금리가 계속 바뀌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나라들은 결국에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나머지 국가들이 여타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긴축을 좀 뒤늦게 한다고 하면 급하게 미국이 빠르게 이러한 형식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오히려 타격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에너지, 특히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율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미국도 높고 뭐 한국이나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자금률은 거의 미국은 100%에 가깝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뭐 기름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을 발생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탄의 수요 공급에 일부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은 있었지만 중국조차도 자금률이 꽤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이 선진 제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을 떠나서 도리어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부터 좀 긴축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시작돼서 이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넘어가면서 주로 이제 선진국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뭐 정부 부채 중에서 기업과 가계 이제 민간 부분의 부채 수준을 봤을 때는 2008년도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08년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늘어났고요. 도리어 가계에 대한 부채는 오히려 감소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GDP 대비해서 그 가계부채 수준이 한 2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90%, 가계는 100% 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부채에 의한 경기 성장이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금리가 08년 금융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저금리,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였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부담들이 없었던 거예요. 물가도 변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지속적으로 좀 낮게 유지가 됐었고 트렌드가 이러다 보니까 또 근데 이런 이유는 또 세계 교육이 08년 이후 특히 이제 2015년도까지 해서 그 중국을 위시로 해서 굉장히 교육량도 많이 늘어나고 신흥국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제 중국이 한번 2015년도에 나름 그 안에선 버블이 한번 터지면서 좀 정리가 되면서 교육량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 있었고 신흥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소비 시장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로 해서 뭐 중국, 뭐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모두 다 그 수출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달러를 들여와서 그걸로 계속 성장하는 모델인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 내수에 대한 부양, 여러 가지 기업 투자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한국과 중국을 따져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은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에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 상승률이 좀 크고요. 도리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는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 수준에서 여기서 한번 좀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 정부로 대표되는 정부 부분과 가계가 상승률의 대부분을 좀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속해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꾸준히 자산 가격은 상승할 경기도 웬만큼 상승하는 쉽게 말해 골디락스 구간이 지속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금은 일시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물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더더욱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거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좀 늦은 약간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헝다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리스크가 좀 대두가 되면서 좀 다시금 이런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진 상태고요. 단순히 이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한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의 증가가 2015년도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스킴으로 좀 한국의 부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통 이제 M2 증가율이라고 그래서 유동성이 뭐 기업에 투자가 많거나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하면 그 성장에 맞춰서 투자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유동성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 놓고 봤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성장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이 좀 줄어들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한국은 2%대 이제 저성장의 구조로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시그널까지 주면서 좀 가계부채를 좀 완화적으로 풀어주면서 좀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계속 노렸었는데요. 그래도 2015년도부터 한 2018년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M2 증가율만큼 해서 부동산 가격도 그 비슷하게 다시금 우상향을 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건 YOY니까 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플러스값 위에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M2 증가의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지기 시작했었고요. 오히려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그 금융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M2를 늘렸는데 그거에 반해서 아파트 가격은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태라서 이게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보통은 M2 증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범위인데 이 범위가 좀 벗어나 있는 것이 특히 지금처럼 물가 불안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구조가 좀 깨지면서 약간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다 해서 작년 2분기 때 기준으로 그냥 금액만 얘기하면 엄청나게 커 보이죠. 2100조, 100%니까요. GDP에. 그렇지만 여기에 반해서 작년 1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부채만 는 게 아니죠. 가계부채가 늘면서 뭘 했으니까 부동산 사고 주식 샀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은 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이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2000포인트를 깨고 3000 시대를 열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산의 증가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5년도 이후에는 이 주황색 선이 가계의 순자산 비율인데요. 여기 내려간다는 거는 가계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빚을 부채를 통해서 이제 부채의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만큼 부채가 꾸준히 늘어났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내려가면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었지만 이게 다행인지 뭐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자산 가격의 상승 때문에 다시 순자산 비율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런 것만 봤을 때 이제 문제 없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과거에 보시면은 이게 결국 뭐 금리가 올라가서 뭐 그런 것들이 부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하죠. 예. 실제로 과거에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과거를 복귀해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한번 제로금리 갔다가 다시금 차화정 뭐 요러한 중국이 대량으로 이제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거기에 차정 시대라고 그래서 한국 또 증시가 다시 한번 달아오게 돼서 수출도 엄청 좋아지면서 근데 결국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가면서 자산 가격에 조정이 좀 일어났고요. 이런 조정 가운데서 또 부채도 늘어났지만 또 이런 좀 가게들이 좀 타격을 입는 하우스피어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좀 장기간에 2015년도까지 좀 부동산 시장에 하락기를 맞았었고요. 다시 이런 패턴이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지만 어떠한 외부 충격, 특히나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잡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계에 대한 부담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살짝 조금의 가격 조정만 있더라도 부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주식에
퍼 개념으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2017년 말에는 한 11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6월 달은 18배로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예. 특히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중위 가득 소득의 대출 상한 가능 소득,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금리가 내려가면 요 숫자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은행의 대출 태도가 최근에 대출을 해주는데 무슨 우대금리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실제 금리보다 가상금리 많이 붙어서 실질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퍼센트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구매력 지수 자체도 계속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대한 부담감이 단순히 뭐 이렇게 가격이 빠진다 이런 논리보다 어떠한 나라의 정부도 자산 가격의 급락은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 흐름에 따라서 맞게 움직이는 좋은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것보다 좀 올라간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좀 큰 충격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짧게 이제 글로벌 증시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러한 뭐 금리 부분 문제나 그 신흥국가 그 선진국 간의 이제 뭐 통화 정책 속도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개선이 계속되죠. 위드 코로나.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같은 국가들은 증시의 수익률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최근 한 달간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이라든지 홍콩, 한국 같은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기고 효과로 굉장히 이제 제조 베이스를 해서 무역의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높았었지만 구조적인 쪽 이런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물론 이거는 기업 이익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좀 발휘되면서 좀 할인율이 좀 올라가는 형국이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익 전망치도 조금 불안정해진 상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물론 똑같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원을 수출해서 굉장히 벌어들인 국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후 문제로 전력난이라든지 식량난이 좀 발생하면서 물가가 많이 치솟았고요. 예, 물가가 치솟은 만큼 그 기준금리를 올라가면서 좀 주식시장이 퍼포먼스가 안 좋게 나타나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슈는 있지만 어찌됐든 큰 흐름이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공급망 대체제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나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간단히 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식이 됐던 무슨 자산에 대한 가격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투자 가치 이론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CF라는 거는 실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고요. 이게 뭐 주식으로 치면은 EPS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당 순이익. 그리고 R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할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준이 되는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있고요. 이게 무위험 수익률이고, 그 안에서 뭐 국가별이나 뭐나 여러 가지들은 있지만, 복잡한 뭐 것들이 있지만,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이거의 대용치로 놓고 봤을 때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하이힐드에 대한 금리, 하이힐드라는 거는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이하죠. 예, 약간 투기 등급 채권들. 그럼 뭐 주식, 뭐 되게 우량한, 주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채권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할인율을 여기다 대응을 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신흥국 하이힐드에 대한 금리를 대응을 했을 때, 현재 미국이 뭐 꾸준히 이익도 계속 증가하지만 요 할인율 부분이 사상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이제 단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4%대로 유지하면서 과거 평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뭐 4%다라고 쳤을 때는 퍼로 환산하면은 2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퍼가 25배는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고평가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월, 9월 이렇게 해서 홍대 사태가 계속 불거지면서 할인율이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신흥국의 달러화로 평가되는 이제 하이드 채권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당연히 중국 기업 부채가 많고 그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겠죠.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채권도 있지만 이 수준이 거의 지금 8%대 수준으로 해서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할인율 부분이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들의 할인율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내려가면서 이러한 디커플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12개월 포워드 EPS를 뭐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유럽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게 많이 빠졌다가 코로나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넘어갔죠. 예. 그리고 한국은 드라마틱하게 작년에 EPS 성장폭이 나왔다가 올 8월부터 이제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제 이런 할인율은 꺾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9월 이후에는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EPS를 주식의 모멘텀이라고 치면은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모멘텀은 좀 우선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선진국 대비해서 좀 약화됐고 할인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많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도 카카오 이렇게 해서 많이 산업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포진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전체 섹터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뭐 소재, 이런 시크리컬, 특히 이제 IT는 같은 부분이 있더라도 다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같은 IT라도 여기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그 커머디티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크리컬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 12 종목들의 비중이 한 30% 정도로 꽤 크긴 하지만 골고루 좀 시총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 특히나 뭐 MS,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IT 성장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전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성장 속도를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성장 가치주 쪽에 굉장히 가깝죠. 가치주 쪽에 가까운 그런 성장 가치주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진짜 성장주 컨셉으로 보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익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글 같은 경우도 작년도 기준으로 그냥 영업이익 한 50조 정도 벌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계속 R&D를 통해서 뭐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면서 꾸준히 수익성, S&P 500의 평균 ROE가 한 22% 되거든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유럽, 일본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미국은 계속 올라서 비싸다가 아니고 이 수준을 수익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 ROE 지표와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퍼를 비교를 해서 좀 선호도를 좀 따져보면은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ROE가 10%, 뭐 그냥 주식시장의 퍼는 10배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이게 저희 관념상에 한국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게 보통 이제 한국의
수익성이 한 10배 정도 나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뭐 한 10배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한 걸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게 포워드긴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익 레벨이 좀 올라가면서 ROE 레벨은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을 기준으로 퍼 10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면 공교롭게도 미국, 중국, 한국, 유럽, 일본 이런 식으로 순으로 나와요. 특히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어가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ROE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비싼 값의 주식을 사더라도 10년을 장기 투자했을 때 나에게 돌아온 수익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과 한국이 꽤 괜찮은 장기 밸류에이션 상은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이런 수익성에 대한 변동성도 좀 있는 편이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됐고 밸류에이션은 특히나 이렇게 할인율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퀘스천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쪽의 안정성을 놓고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싸긴 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 대한 주식 비중, 특히 중국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 이런 EPS 선행치가 다시 상승하거나 즉 모멘텀이 상승하거나 하이드 스프레드, 즉 할인율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면 좀 그래도 지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접근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워낙 뭐 밸류에이션 비싸죠. 근데 그건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과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 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 레벨은 높은 그런 거를 좀 가지고는 있고요. 그에 반해서 좀 안정성은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땐 당연히 뭐 미국이 퍼스트긴 해도 유럽, 일본보다는 중국, 한국이 신흥국이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약간 뭐 각국의 긴축의 움직임이라든지 물가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도리어 이렇게 선진국 중에서도 오히려 선호도가 떨어지는 유럽,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자금 흐름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뭐 계속 디커플링이 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국내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선행 EPS 즉 모멘텀이 상승한다든지 좀 뭐 기준 금리를 떠나서 주식의 할인율인 좀 저런 하이드 스프레드가 좀 하향 추세가 들어가면 좀 적극적으로 더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